뮤직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랄라하의 이야기 드라마를 좋아하는 50대의 남성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며느리들의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여성분들의 이야기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적이 없는 남자로서 때로는 개운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듣는 내가 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재미로 사연 드라마를 시청하는 거겠지만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하고 에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가 막힌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보니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고 기이한 일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내가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25년 전 1997년 외환위기라는 그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당시 건설 설계 사무실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던 저는 또한 이야기의 대부분은 있던 일이 아니고 지금의 이야기보다만큼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회사와 같이 직원이 겨우 3-4명 정도인 작은 사무실은 이름은 건축사 사무실이지만 실제로는 실내 장식부터 배관, 전기, 목수, 보일러 수리까지 모든 종류의 자비를 다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동네에서 다양한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될 정도였죠. 가끔 큰 공사가 있으면 하청까지 나가기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공인된 기술 자격증이 없어도 눈대중으로 배운 기술을 현장에서 활용하는 숙련공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들의 전문성도 높았습니다. 그 시대는 조금 이상한 시대였죠. 지금도 그 시절 저동한 생계를 꾸려가신 분들 중에는 크고 작은 가정에서 수리를 손쉽게 해내시는 맥가이버처럼 능숙한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저보다 1살 어린 친구의 엄마와 함께 일하면서 서로 마음을 알아가면서 사귄 뒤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여성이 결혼하면 일자리를 그만두는 게 당연시되었기에 아내도 일자리를 그만두고 결혼 후 바로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사무실 운영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5명의 직원들이 있었고 그중 3명이 떠났고 결국 나 혼자 남았습니다. 거래처들이 부도를 선언하며 어디서나 경고음이 울리고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는 천국의 별 따기였습니다. 나는 사무실과 집을 팔아서 얼마 남지 않는 돈으로 직원들의 미지급 월급을 지불하고 젖먹이 딸과 아내를 데리고 월세집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배운 기술은 어디에도 사라지지 않았고 그때부터 나는 일용직으로 전전하며 불러주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돈을 벌고 살았습니다. 빚은 아직 많았고 몸은 지칠수록 힘이 빠지지만 나는 어떻게든 아내와 아이들을 굶주리지 않게 해야겠다는 다짐으로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내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며 최선을 다해주었지만 수렁처럼 깊고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1999년에서 2000년이 넘어가던 추운 겨울날 아내와 아이들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지만 혹시 모르겠습니다. 세계의 종말이나 밀레니엄에 대한 언론의 속설들이 퍼지는 소란한 시기였습니다. 21세기 첫 번째 자정의 종소리가 울릴 때 나는 어둡고 외로운 방에서 소주에 취해 있었다. 그때부터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순간은 마음 깊이 남아있다. 아내와 딸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무진장 술 한 잔과 찾을 길 없는 아픔뿐이었다. 그토록 신경 쓰지 않은 냉대현의 자식만이 남은 상황에서 나는 아내를 찾기 위해 목숨 걸고 헤맸다. 당시엔 CCTV도 없었고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단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아내를 찾기 어려웠다. 몇 년 동안 무모하게 떠돌며 아내와 딸을 찾는 전단지를 만들어 붙이고 전국을 뒤지며 소식을 듣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결국 아내를 찾지 못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가물가물한 땅이라도 사람이 하나 숨기만 하면 잡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나는 천년고아였다. 요즘은 CCTV가 많고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제도와 데이터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 아이를 버리더라도 24시간이면 버린 부모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한 동네만 건너도 연락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먼 곳에서 아이를 버리고 돌아오는 일이 흔했다. 나 또한 그런 버림받은 아이 중 한 명이었고 유년 시절을 고아원에서 보냈던 나는 사랑받지 못한 죄의 울분과 외로움으로 가득 찬 존재였다. 그런데 나의 아내가 진심을 다해 날 안아주었다. 내가 아픔으로 인해 가족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을 때 그녀가 나를 다시 믿게 했다. 어디서나 내 곁에 있을 사람, 힘든 일을 마치면 나를 반겨줄 사람, 그리고 우리 딸은 내 삶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 아내가 갑자기 떠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 도망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변덕스럽다. 그래서 점점 제 생각도 변해가더라고요. 그때까지 난 사실 아내가 집으로 돌아올 거란 확신 때문에 이사도 못 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2년 만에 거울을 볼 때 10년은 늙은 것 같고 초라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겠지. 바람 부는 여자들은 대부분 자식을 방치하고 도망치는데 미순 씨는 자식을 끔찍하게 여기는 편이었어요. 추운 겨울에도 아이를 데리고 간 걸 보면 분명 우리 딸을 잘 키울 거니까요. 미순 씨가 나보다 못한 놈을 만나지 않았을 거니까 형편이 좋고 좋은 사람일 거라 생각했죠. 그는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을 테니 충분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빚과 고방에서 살며 온갖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런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다면 이별한 것이 더 나았겠지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기다리는 것은 아내가 쫓아갔다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에요. 집안을 둘러보니 2년간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아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내가 돌아오려 시도해도 놀라 도망갈 것 같아요. 내가 그립고 사랑하는 아내와 딸의 소식을 알고 싶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작은 일들이나 힘든 일들에도 견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가족이 그리운 마음은 절로 들이닥치곤 합니다. 아내와 딸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지, 그들이 행복한가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더해갑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딸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열겠다는 결심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딸의 행복한 소식을 언젠가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지우고 앞으로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아내와 딸도 함께 있는 그런 행복한 날을 꿈꾸며 오늘도 힘차게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들의 집에 가끔 방문하여 소식을 물었지만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된 지금은 조금씩 연락이 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내 딸을 잊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나를 끔찍하게 여기는 남편이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다고 부모까지 내몰라라 하고 떠난 것인지 내 딸이지만 알 수 없네요. 이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요. 한인들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게 뭐 자네가 흥청망청 놀다가 그렇게 된 건가요? 다들 힘든 시기에 부부가 힘을 합쳐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죠. 세월이 흘러도 부모에게 연락이 한 번도 없는 딸 때문에 마음이 서러우셨을까요? 가끔 들릴 때마다 장모님은 속상한 투로 불평을 하셨죠. 그리고 아내와 딸이 사라진 지 12년 후 장모님도 별세하셨습니다. 자식으로는 딸 하나뿐이었는데 장인어른께서는 제와 아내가 결혼하던 시기에 먼저 가셔서 상주를 설 사람도 없었고 아내는 없었어도 어차피 법적으로는 제가 그래도 여전히 아내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상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련층이라고 하겠지만 뭐든 좋았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에게 아내는 아내였고 딸은 딸이었기에요. 아마 그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장모님의 부부 소식을 듣지 못한 것은 알지만 올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코끼리도 비행기도 진빚을 갚아서 제대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심정은 서운했습니다. 혹시 어떤 일이 있어서 못 올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걱정되는 것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깨달아 보니 20년이 넘게 흘렀고 딸과 아내의 소식을 알지 못한 채 가슴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돈만 모으느라 바쁘게 살았습니다. 옷에서의 업과 실패로 인한 빚도 모두 갚았고 다시 나의 사업을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리 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내 인테리어에 특화된 작은 회사를 찾아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과 직원 3명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본사의 고용 직원이 거의 20명에 달하게 커졌고 대규모 공사가 있을 때마다 일용직 근로자들을 포함시키면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풍부한 자금력을 반감한 채로 집도 장만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내와 딸의 소식을 알 수 없는 것은 안타까웠습니다. 50살이 넘도록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아내와 딸만을 남겨두고 그렇게 살아온 적은 아는 사람들이 나를 미련스럽다고 비난했지만 굴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생각을 해보면 딸이 지금 성인이 되었다면 몇 살이었을까? 지금까지 살았으면 공부도 해야 했을 텐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왜 다른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내 아이만은 자유롭게 죽이는 걸까? 너무나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요즘 50년대 시대도 아니고 말이 성공할 리가 없어. 어떤 세상에서 아이의 흔적조차 없다는 것은 확신이 든 말이다. 만약 그런 소리를 한다면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식이 없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딸과 아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죽었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친구들의 말이 타당하다. 딸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도 해야 할 것이고 흔적도 남기 마련이다. 여전히 나는 아이의 아빠이자 아내의 남편이며 서류 한 장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했다. 여전히 아내와 딸의 주소는 우리가 예전에 살던 그 반지하의 방과 똑같았어요. 그 집은 이미 재개발로 철거되어 없어졌고 아내의 주민등록은 취소되어 정지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아내와 딸의 신분은 공중에 떠다니는 듯했어요. 딸은 벌써 20대 후반인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살아서 뭐라도 하고 있는데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림자조차도 안 보이고 친구의 말이 틀렸던 게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모두들 저를 가엾고 불쌍하다 생각해서 하는 말인가요? 어느 날 지난번에 술자리에서 아래를 보고 간 친구가 연락을 했어요. 최 씨, 소개팅 한번 해보자 라고 말이에요. 소개팅. 이렇게 추운데. 아, 그만해. 아이고, 왜 신기한 소리를 하지? 아, 그만해. 얘야, 친구 뜻을 생각해봐. 한번 만나보자. 결혼하면 밥이 나올 텐데. 아, 우리는 점점 늙고 아파진다. 병든 뒤에 혼자 외로울 때 아무도 없으면 참 서러워. 아, 떠난 사람만 그리워하고 살 순 없어. 죽은 사람을 왜 살아있는 사람처럼 만드냐고. 없던 일로 끝내자. 굿과 시작한 친구의 말은 듣지 않고 끊었다. 괜히 아내와 딸을 그리워했다. 이유도 없이 울컥했어요. 그날은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소주 한 잔 마시고 잠들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올 때까지 넓은 집에서 기다린 걸로 알고 싶어서 32평 아파트를 산 날이 그런가 봐요. 그런데 친구는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만 만나자고 하길래 머슴들과 다르게 좋은 집에서 좋은 교육받고 자랐으니까 라며 설득했어요. 이야기 중에 이상한 놈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지금도 손에 볼 만한 남자가 있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친구는 한 번만 만나자고 해서 미루기로 했다. 만나보고 나면 싫다고 할 테니까 자존심이 있어서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바보가 무슨 일을 할지 몰라. 가정사를 떠벌떠벌 하고 다니는 것이 싫으면 전화하지 마세요.
제 친구는 몇 차례나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고 찾아와서 제게 괴롭히는데 결국에는 마주치기가 귀찮아서 만나지 않기로 했던 전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열성적인 태도를 보니 이번만큼은 약속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새로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에게 실망시키기 싫어서 최대한 양복을 입고 면도를 하고 이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의 첫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진주였고 마주친 순간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행동과 대화에 기쁨이 넘쳤고 그녀의 외모와 손길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내게는 멈춰있는 심장이 다시 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줍음이 많고 차분한 성격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25년 전 제 아내를 처음 만난 그 순간처럼요. 만났을 때 그때 그 기분이 드는 듯 했어요. 다정다감한 목소리, 찬란한 말투, 진정성 있는 행동, 하나하나에 우아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냥 그분은 제 이상형이자 동시에 아내와 같았습니다. 제 이상형은 아내를 만난 날부터 항상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세안과 나는 결혼을 약속하고 시작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었지만 6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세안은 40대 중반의 초혼이었고 예술계에서 활동한 공공의 딸이었습니다. 화가로서도 활동하고 있었죠. 결혼 전까지 배경 차이에 대해 걱정했지만 세안은 항상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나는 작품에 매진하여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다른 남성들과의 만남이 부족했어요.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용하려는 사람들 뿐이었죠.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워졌고 커피 한 잔의 소중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옆에서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중에서 갤러리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호식 씨의 친구분을 만나게 되었고 호식 씨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나를 속이거나 배신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호식 씨는 제 기대를 훌륭히 충족시켜줬어요. 호식 씨는 외모나 배경보다는 선하고 아름다운 내면에 중요성을 두는 분이었고 이에 매료되어 결혼을 결심했어요. 제 나이가 50이 되고 인생이 짧다는 생각에 호식 씨와 함께하며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싶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예쁘고 곱고 하는 호식 씨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어 재판 이혼을 신청했어요. 아내와의 혼인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실종된 아내에 대한 사망 신고를 고려했지만 아직 마음이 서지 않아서 그렇게 결정하지 못했어요. 진주 씨도 아버지와 딸에 대한 그리움이 여전했죠.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움은 여전히 짙었거든요. 이해해 줄 것이라고 했지만 제게 매달려 주신 저의 부인이 정말 선녀 같은 사람이죠. 20년 동안 기다린 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없이도 배우지 않고 이혼을 해결하고 이혼 판결을 받았지만 곧바로 새로운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라면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하여 소박하게 치르고 싶었지만 여자들에게 결혼식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일 테니까요. 그녀를 위한 것으로 더 화려하고 멋지게 치러줄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워했지만 그녀는 진심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20년 만에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축하해 주었고 특히 진주 씨를 소개해 준 친구는 제 덕이가 아니라면 번개를 맞을 것이라는 속설을 농담처럼 들려주며 재미있다. 이제 나도 행복을 누릴 수 있구나 생각이 들고 외로워할 일이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슴 한쪽엔 아내와 딸을 그리워하며 아픔이 크지만 아내를 잃은 날이 내가 죽는 날과 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마음가짐으로 재혼한다는 것이 새 아내에게 미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그녀라면 다 이해해줄 것만 같은 믿음도 있었죠. 새 아내는 연애 때와 똑같이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서 깊은 집안에서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탓에 사람을 쓰는 것에 익숙했던지라 집안일을 잘하지는 못했어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자신의 작품 활동도 바쁠 것임에도 어떻게든 저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지 못해 안달이었죠. 여보, 곧 당신 생일이에요. 그때만큼은 일을 하루 정도는 쉬고 나랑 보내요.
내가 이벤트도 준비해 놨어요. 또 날짜가 그렇게 됐나 됐어요? 뭐 그렇게 중한 날이라고. 난 결혼기념일도 깜빡깜빡 하는데 나만 챙겨받기 미안. 아, 그런 말 말아요. 원래 사람이 다 취향이 다른 법이고 잘하는 게 다른 법이잖아요. 난 그냥 날짜 기억을 당신보다 잘하는 것뿐인데요. 뭐 그러지 말고 당신도 가끔은 쉬어야 해요.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는 병나요? 이제 나도 있는데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기셔야죠. 나조차도 있고 지내는 내 생일을 챙겨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나 감격스럽고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의 생애 20년 만에 먹은 생일 미역국은 간이 좀 덜 들었지만 눈물로 간을 맞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살뜰하게 챙겨주었고 우리 신혼생활은 무탈하고 소소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이미 두 사람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 아이는 없이 이대로 강아지나 한 마리 입양에 기르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20년을 넘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빈자리가 드디어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아둔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조기 은퇴해서 아내 작품 활동이나 서포트하면서 도리 오붓하게 여행이나 다니는 삶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서 서서히 아내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위화감이 느껴져서 부드럽고 자유롭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날카롭게 신경이 곤두서 있는 사람이 거기 있더군요. 아, 이게 뭐예요? 아, 그거 새우구이 초벌인데 강씨가 제주도 다녀오면서 맛있다고 사다 줘서. 아, 냄새야. 지금 한창 전시회 준비 중이라 예민해 죽겠는데 이런 걸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난 당신 고생하니까 이런 거라도 해먹으면 기운이 좀 날까 해서. 아, 됐어요. 지금은 식욕도 없고 이렇게 당신이랑 대화하느라 허비하는 시간조차 그렇구나. 화실에서 생활을 하기로 했나 봐. 일 몇일 동안은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했으니 방해하지 말라고. 하지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이제 나이도 생각해야지. 너 지금 다 늙었다고 흉봐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 눈에 넌 언제나 젊고 아름다운 여신이야.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 나이 차이가 몇 살이긴 한데 나한테 비하면 아저씨 아니야? 아내가 나이 먹어갔다고 하니 양심도 없는 거야? 아, 말을 점점 수위 넘는데 그 이유는 작품 준비 때문뿐만이 아니었어. 사람이 바뀌었어. 얼굴과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 같았어. 집에 있는 시간보단 화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고 아내가 온 연락은 다 돈 문제였어. 전시회에 투자 좀 해달라. 화구도 바꿔야 하는데 돈이 좀 든다고 했어. 우리 가정은 부족한 편은 아니었으니 나는 이런 얘긴 하지 않았어. 돈을 요구하는 빈도와 양도 늘어나고 있었어. 부부의 돈은 공동재산이니 아내가 돈 필요하다고 할 때는 문제 없어.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이젠 별표 결혼기념일도 남편 생일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일에도 친구들과 약속이 있거나 사교 모임이 있다며 피하는 아내의 태도 자체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불길한 예감을 피할 수 없는지요? 결혼 5년 차에 이른 어느 날 젊은 화가와의 바람을 산 아내를 목격했습니다. 전 아내의 휴대폰을 뒤지거나 한 적이 없지만 그때 선택은 달랐죠.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기에 서로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자신의 차가 고장났다며 화를 내고 전화를 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차를 빌려달라 했고 그때 별 생각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차를 빼앗듯 받아들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밤을 새어 돌아온 아내의 이동을 추적하기 위해 차량의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살펴보았고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내의 차는 어느 풀빌라 리조트로 향하며 중간에 젊은 남자를 태워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 후에 이는 두 사람의 대화와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정이 지나치게 천박하고 더럽다고 생략을 선택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알게 된 모든 사실로 인해 점점 냉담해진 아내의 태도와 그녀가 제게 할아버지로 놀려나며 무시하는 말들, 바쁜 일정을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새끼친다는 행위까지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라는 사람도 예민해질 수 있을 것이고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남편이 간섭한다면 도망가 버릴까봐 조심했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나 역시 후회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나 전처가 정말로 바람을 피워서 떠난 것은 아닐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저 결혼하면 여자들이 변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배신과 자아성찰의 고통은 경험해본 사람만 알 것입니다. 어쩌면 25년 전 그 사건조차도 지금의 아내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 머리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지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겠죠. 저는 증거를 차근차근 모아서 아내의 새 전시회 소식만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가장 행복하고 기쁜 순간에 나타나 이혼 합의서를 내밀기 위해서였죠. 물론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이나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그녀에게 충분한 보복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강남에 위치한 모 백화점 갤러리에서 아내의 전시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모아둔 증거들을 가지고 아내의 전시회장을 찾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바빠서 못 올 것으로 알았고 사실 초대도 받지 않은 상태였기에 나도 그녀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시회에는 유명한 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남편으로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의 비명소리였죠. 백화점 직원이 아내의 옷에 커피를 쏟은 것이었습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제가 닦아드릴게요.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젊은 여직원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내의 옷을 닦으려 했지만 아내는 이를 날카롭게 거절하며 여직원의 손을 치는 등 압도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아내는 손님의 싸구려 한 천을 향한 놀림과 비난을 쏟아내며 여직원을 향해 가며 차게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젊은 여직원은 울먹거리는 얼굴로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남아있던 아내에 대한 가끔의 잔상도 사라졌습니다. 그 상황은 너무나도 예기치 못했고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내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직원은 눈물을 흘리며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치마 유니폼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무릎을 가려주고 있던 치마가 올라가 허벅지가 드러났습니다. 그 심각한 순간에 여성은 제 다리를 보며 변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눈을 뗄 수 없었던 이유는 여직원의 오른쪽 허벅지에 선명히 드러난 화상 흉터 때문이었습니다. 스타킹을 신고 있었지만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한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모인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며 그 여직원을 일으켰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저기, 아저씨, 처음 뵙는데 미안하지만 다리에 있는 흉터를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아주 놀라셨겠죠. 초면에 이렇게 변태 같은 부탁을 들어주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도 25년 전에 소식이 끊겼지만 그와 똑같은 흉터가 있어서 그래요. 혹시 어머니가 다르게 말씀해 주셨나요? 님은 3살 때 기름난로에 손가락을 베었던 기억을 떠올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손과 다리가 벌받게 떨리더군요. 제 딸도 똑같이 하더랬어요. 나는 3살 때 똑같은 이유로 화상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혹시 아가씨는 29살이신데 계속 이런 질문을 받는 것에 정말 미안한데 아무씨 성함이 미순이신가요? 아빠라고 하셨는데 아빠를 모르겠다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름이 햄이었는데 정말이지 아빠였어요.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 맞아요. 그랬어요. 아내에게 갑질을 당하던 젊은 여직원은 바로 제 딸이었던 거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전처와 딸은 25년 전에 죽었다고요? 언제 죽었다고 말했나요? 실종 신고를 했다고 했지요. 당신이 지금 내 딸에게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건 말이에요? 어머나, 저는 이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어요.
꿈에서도 우리 딸이라니 25년간 아버지가 저를 찾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라도 찾았다니 다행이에요. 내가 당신의 새엄마라고요. 정말 끔찍하고 소름 끼쳐요. 당신의 핑계에 그 돈을 받아간 젊은이랑 뭘 하는 건지 이젠 모두 알고 있어요. 그 더러운 여자의 손을 거칠게 치웠고 소리쳤어요. 그 더러운 손을 즉시 내 딸에서 떼어낼 거예요. 정말 심한 말이 아니에요? 웃지 말아요. 당신이 뒤에서 어떤 추잡한 짓을 하고 다녔는지 전 다 알아요. 처음에는 아내만 슬쩍 보여줄 예정이었던 불륜 증거 사진들을 서류 가방에서 꺼내어 사람들 앞에서 찌라시처럼 흩뿌렸어요. 처음에 그게 뭐냐고 생각한 사람들도 우아한 화가의 추잡한 모습에 당황했죠. 오늘 전시를 축하하러 온 줄 알았더니 이게 까발리고 이혼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당신이 내년 초에 오픈 예정이던 갤러리에 투자를 회수하고 원금을 요구할 거예요. 계약은 파기되고 결혼도 끝났으니 여보 부르지 마세요. 투자를 제대로 받고 싶으면 내 딸 혜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여자는 분개하면서도 무릎을 꿇진 않을 겁니다. 다 봤으니 딸과 나가겠어요. 내일 변호사를 보낼 테니 더 이상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투자도 물거품이 되어버렸으니 그렇게 아세요. 여보, 잠깐만요.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그 남자랑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호텔에 함께 갔었지만 그런 사이가 아닌데 말도 하지 말고 더러운 입으로 날 부르지 말아주세요. 자존심이 있어 끝까지 무릎은 꿇지 않을 거예요. 저는 돈이 굳었다니까 잘 됐어요. 그날은 25년 만에 첫째 딸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25년 전 삶의 어려움에 지친 아내는 딸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 판단하여 딸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은 지방에서 일하다가 만난 남자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돈은 있지만 선량한 사람은 아니었고 매일같이 술과 갈등으로 삶이 힘들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딸은 새 아빠의 학대로 고통받았고 결국은 한국으로 도망쳐 살게 되었습니다. 딸은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핍박을 받던 삶을 견디지 못해 도망쳤고 이제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며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빠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드린다고 했어요. 너와 내 어머니를 얼마나 찾았는데 20년이 넘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연락이라도 주었으면 했어. 이 집은 사실 내가 돌아오면 같이 살기 위해 산 집이야. 저와 딸은 25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밤을 새웠어. 엄마가 했을 고생과 마음고생이 생각나서 더 서러웠어. 언제든 돌아와 주면 좋겠다고 기다렸는데 결국 살아서 만나지 못하게 되었어. 하지만 이제는 딸이 있어? 아내가 저를 떠나면서 한마디 하던 다짐처럼 우리 딸만큼은 잘 키웠어. 미국에서 할아버지를 낳은 딸은 한국에 와서 적응을 못하는 상황이라 영어 능력자를 우대하는 백화점에서 일했어. 그녀의 목표는 한국에서 영어 어학원을 차리는 것이라고 해 벌써부터 목표가 확고한 우리 딸, 정말 멋지다. 이혼을 하려고 해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뜯기려고 소송을 걸어오는 여자 때문에 시간을 벌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라 걱정은 없어. 그렇게 태도가 변하니 처음부터 돈을 노리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새로운 사람이 살 꿈이 부풀게 샀던 집은 두 사람이 살 동안이었지만 그래도 더욱 많은 욕심을 내지 않으려 합니다. 천륜이란 흐름은 어디서든 연결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는 말을 정말 깊이 느낍니다. 25년이 지연되었지만 이제는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